메타버스가 요즘에 산업계에선 진짜 핫한 키워드잖아요. 아바타 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한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를 뭐 스토킹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거나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딱 맞는 법이 없어요. 내 아바타를 불쾌하게 건드리는 것이 과연 성희롱인가? 내부용 메모에 괴롭힘이나 유해 행동이 극대화될 수 있다. 메타버스는 필연적으로 현실의 문제들이 복붙될 수밖에 없는 가상세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AI나 캐릭터나 아바타가 계속 늘어날 텐데 단순하지만은 않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요즘에 제가 봤던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메타버스 속 성범죄 기사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페토 같은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제페토 같은 플랫폼 안에서 성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였어요. 주요한 성범죄 유형으로는 채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몸 사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아바타를 성추행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바타는 캐릭터일 뿐인데 아바타를 성추행한다고 뭐 성적 수치심을 진짜 느끼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게 가상의 공간이다 보니까 진짜 처벌이 가능한지도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메타버스의 어두운 면모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IT 담당 팩플의 김정민 기자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저희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정민 기자 오늘 스타일이 굉장히 메타버스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네. 했어요. 네. 사실 오늘 회사에 와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요. 네. 뿌리 염색하려고 이번 미용실을 주말에요? 다녀왔는데 미용실에서도 그 직업 스무고개 같은 걸 했어요. 별거 다 나왔거든요. 뭐 음악 프로듀서냐, 디자이너냐, 웹툰 작가냐, PD냐. 끝까지 기자는 나오지 기자는 않았어요. 없었나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메타버스를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3차원 가상세계를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말을 하고요. 네. 아직도 좀 정의가 불분명한 면이 있다 보니까 좀 싸이월드나 아니면 네. 뭐 게더타운처럼 2차원 아바타나 캐릭터가 있는 세상도 메타버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HMD 있잖아요. 그 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VR 기기를 쓰고 이제 바디슈트까지 입고 완전히 네. 이제 가상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일종의 4차원 형태의 세계까지도 메타버스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좀 개인 차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오늘 좀 논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나를 대변하는 3차원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세계 이렇게 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디지털 성범죄가 메타버스의 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논의가 요즘에 되고 있잖아요.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채팅을 통해서 만남이나 뭐 금품을 유도하는 형식인데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아바타 간의 물리적인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메타버스 내 성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는 메타버스를 경유하는 성범죄예요. 범죄 행위가 실제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기존의 어떤 디지털 성범죄 내지는 디지털 성착취로 불려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지 이제 경유하는 곳이 과거 SNS나 랜덤 채팅 앱 이런 것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확장이 된 케이스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현행법, 뭐 성폭력 처벌법이라든지 청소년 성보호법 같은 현행법으로 처벌이 좀 가능한 영역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인데 여기가 아바타 간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한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를 뭐 스토킹하거나 불법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나아가서 좀 언어적 성희롱을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도망가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아바타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네. 사실 이것도 또 완전히 새로운 범죄냐 하면 그렇지는 또 않아요. 네. 기존에 어떤 나를 대변하는 캐릭터가 있는 가상세계에서는 계속 있었던 네. 것들이고 단지 메타버스라는 굉장히 대중화 가능성이 높은 어떤 서비스나 플랫폼이 나오면서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옛날에 MMORPG 게임들에서도 비슷한 맞아요. 게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아바타는 조금 더 그런 기존의 게임보다도 이게 나다 아니면 뭐 나의 부캐다 이런 인식이 좀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채팅이나 실제로 뭐 그렇게 성추행을 당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도 모욕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처벌을 지금은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네. 이제 딱 맞는 법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이 불과 시행된 게 작년이잖아요. 불법 촬영
형량 같은 경우도 사람 대상의 범죄여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아바타 간 성범죄? 이러면 갈 길이 너무 멀어지는 거죠. 아바타 간의 성적 접촉이 이뤄졌다. 여기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타인의 아바타가 내 아바타를 불쾌하게 건드리는 것이 과연 성희롱인가?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네. 대한 개념부터가 굉장히 불명확하고요. 각 플랫폼마다 또 아바타의 신체 구조, 어떤 데는 8등신이고 어떤 데는 2등신이고 네. 네, 그리고 아바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용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했느냐, 네.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플랫폼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사례를 찬찬히 뜯어봐야 어떤 정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뭉뚱그려서 뭐 오늘부터 아바타 건드리면 성희롱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전문가들도 손을 놓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논의는 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초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나 뭐 과기부처럼 정부 기관 산하에도 전문가 단체가 좀씩 꾸려지고 있고요. 청소년 사회단체 뭐 탁틴네일이라든지 그런 곳들도 뭐 국회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내고 계세요. 그래서 뭐 가령 뭐 메타버스 내에 경찰 및 사법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게 논의를 좀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도 실제 경찰들이 들어와서 단속을 한다라는 건가요? 네, 일종의 사이버 수사대가 확대된 개념. 네. 메타 경찰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 그러네요. 김정민 기자가 쓴 기사를 또 보니까 아바타 간 성추행을 한 사진을 캡처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보면서 이걸 보통 저희가 성추행 기사들은 그걸 모자이크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아바타여서 모자이크를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건을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바타의 저를 진짜로 동일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메타버스 이용자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아바타가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캡처해서 기사 사진으로 썼는데 갑자기 이게 사람 사진이면 피해자 인권 침해인데 네. 당연히 사진을 안 쓰거나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모자이크를 하자니 2등신 아바타 특성상 이게 왜 성추행이지? 그쵸. 싶은 사진이 돼버리고 네. 모자이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선정적으로 보이게 되는 뭐 그런 그러겠네요. 고민들이 네. 와가지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기자들은 이거 모자이크를 해야 돼? 그쵸. 라는 네.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아바타니까. 네. 근데 그래서 저희도 막 아바타인데 꼭 해야 될까? 피해자인데 해야지 뭐 이런 고민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아바타 인권이라든지 그런 게 좀 확대되면 이런 사진도 모자이크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할지도 점점 이게 논의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처벌이 이렇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각각 개별 플랫폼별로 좀 규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또 이런 규제를 도입한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메타 전 페이스북이 네. 최근 이제 자사 메타버스 플랫폼인 호라이즌 월드에 아바타 간 120cm 거리두기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도입을 했어요. 메타버스 내에 아동보호 기술을 연구하는 카부니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부사장인 니나 파텔이라는 인물이 지난해 12월에 본인의 아바타가 호라이즌 월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폭로 내지는 고백을 하면서 메타가 이런 기능을 도입을 하게 됐거든요. 네. 실제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성추행과 크게 기분이 다르지 않고 정말 끔찍한 기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리두기 기능을 도입한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건 아니라서 네.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선택지예요. 그러네요. 만약에 거리가 있어도 뭐 채팅상으로나 음성상으로는 뭐 성추행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대처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좀 있고요. 플랫폼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이 올 수 있는데 그렇게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끝날 질문도 굉장히 아니거든요. 가령 플랫폼이 뭐 만든 아바타나 AI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AI나 아바타가 성희롱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까운 사례로 이제 작년에 AI 챗봇 이루다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루다를 둘러싼 논란들이 참 여러 개가 있긴 했지만은 이루다를 성노예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경우만 떼서 놓고 보면은 일부 이용자가 가해자고 이루다를 만든 플랫폼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논의 자체는 AI나 아바타에도 그런 인격이 있는가로 확장이 돼야지 플랫폼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이렇게 가면 또 굉장히 한계가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러면은 AI나 아바타한테도 인격이 있냐라고 하면은 괜히 철학적인 논의로도 맞아요. 이어질 것 같고 너무 큰 논의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좀 법 체계가 서서히 바뀌어 나가야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업들이 말하는 어떤 진짜 메타버스 시대가 오게 된다면 정말 아바타 이퀄 나
아바타인 세상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법체계는 꼭 아바타뿐만이 아니라 그 디지털 세상에서의 자아, 즉 디지털 자아가 나인가에 대항부터도 굉장히 불명확해요. 네. 당장 좀 인권 모독 이런 부분만 봐도 실존 인물을 본떠서 만든 AI들이 있잖아요. 그런 AI 유명인 대상으로 한 성희롱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네. 본뜬 인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상세계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AI나 캐릭터나 아바타가 계속 늘어날 텐데 이들 뒤에는 실제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내지는 진짜 사람 같은 인격이 부여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들을 진짜 사람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지만은 않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시 돌아와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팩풀팀에서도 메타버스를 되짚어보는 기사를 쓰신 거를 봤어요. 그때 질문이 메타버스가 더 대중화가 된다면 가장 심각해질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지점들을 분류하자면 좀 어떤 것들이 더 있었나요? 이번 설문은 되게 순위가 좀 치열했어요. 오. 모든 사람들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이렇게 문제가 생각을 해주신 많았네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거는 전체 응답자의 25.7%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노출 요거를 네. 골라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그리고 성폭력, 사기 등 메타버스 범죄 이게 24.3%로 동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가 외모, 계급, 차별 및 사이버 불링을 골라주셨고 남은 이제 4.1%는 주관식으로 개인적으로 네, 생각해 주시는 문제점들을 적어주셨어요. 첫 번째가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사람들의 시선도 수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다른 플랫폼보다도 좀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특히 이제 VR, AR 기기를 활용을 하는 소위 이제 확장 현실을 구현을 하려면 수많은 실시간 기기들이 돌아가줘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선이 수집된다 이 부분은 이용자가 무엇을 보고 듣고 누구와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좀 더 오래 쳐다보고 이걸 좀 골몰하는 것 같다. 이런 것까지도 기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물론 이제 피상적인 동의는 지금처럼 얻겠으나 네. 이제 그 수많은 구현 기기들 중에서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정보를 누가 들여다보는지 이용자들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런 환경이 좀 더 보편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메타버스까진 아니지만 집에서 AI 스피커를 쓰는데 그 AI 스피커에 제가 하는 말도 이게 다 수집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괜히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맞아요. 조금은 조심스럽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그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들이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 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이제 타깃형 광고라고 네. 이용자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광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용자의 앱 이용 행태를 분석해서 광고하는 모델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마케팅 모델이 좀 고도화될 우려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애플과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은 많이 주시를 하고 있는 소식인데 애플과 구글이 이용자 타깃 광고에 쓰이는 그런 데이터 제공 모델을 장기적으로 좀 제한하겠다, 수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좀 많은 광고 비즈니스 모델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논의가 또 진척되면 저희 팩풀이나 듣동라가 또 소개를 해주실 거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팩풀 구독자분들의 그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의견도 있었나요?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인상적인 의견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는데 현실은 일부를 제외하고 흘러가지만 메타버스에선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남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사용자의 미래가 과거에 발목 잡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께서는 이제 내가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이나 현실 세상에서 말한 내용들이 아까 AI 스피커처럼 모두 메타버스를 보다 현실감 있게 만드는 소스로 이용될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바타의 행동이나 의사소통이 모두 저장되고 기록되는 디지털 공간에서는 사실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숨는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증거가 모두 남는다는 순기능은 있지만 아바타의 사생활을 또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논의로는 뭐 기록이 남지 않는 사적 공간, 프라이빗 카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좀 개발됨으로써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좀 초반에는 VIP 고객 대상으로 먼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현실에서처럼 좀 씁쓸함이 남는. 그러네요. 멤버십 얼마 결제하면은 당신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네, 않을까. 그런 모델도 있을 수 있겠네요. 슬픈
싶으네요. 다음으로는 디지털 소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키오스크만 봐도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저보다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진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메타버스가 대중화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기술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정말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격차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취재하는 IT 업계는 물론 앞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당연히 메타버스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처럼 느껴지겠지만 여기서 몇 발짝 바깥으로 나가면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네, 참 많거든요. 그쵸. 2020년 기준으로 4대 정보 취약계층, 그러니까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이렇게 과기부가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4대 정보 취약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27.3%포인트가 낮았다고 해요. 디지털 정보화된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네. 낮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흔히 뭐 우리가 Z세대다, 알파세대다, 네. 디지털 네이티브다 이렇게 부르는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도 이게 스마트 기기를 보유할 경제적 여건이 되느냐 그리고 부모가 적절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환경에 따라서 출발선이 완전히 다른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가상세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디지털 격차, 디지털 소외도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지? 그러게요. 이런 우려를 좀 씻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국가 차원에서 뭐 메타버스 교육을 뭐 시켜준다 이러는 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좀 먼 네. 얘기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공기관들이 좀 나서서 메타버스에 동참하는 거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지자체부터 협회까지 막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메타버스 공간을 따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단발성 행사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네. 꽤 많이 관찰이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이제 요즘 세태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메타버스 민원실 이런 건 정말 꼭 필요할까요? 네. 세금까지 지금 있나요, 포함해서, 그러면은? 네,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공공기관 민원실을 좀 찾는 주된 사용자층을 돌아보고 최대한 세금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럼 또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청소년들이 대다수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 상에서의 괴롭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성추행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불링도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재택교육이 많아지면서 뭐 사이버 불링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메타버스에서도 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사실 좀 슬픈 얘기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서든 어떤 공간이든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첫째로 구조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랑 둘째로 피해자가 가해자는 처벌받을 거라고 기대를 네. 할 수 있는지 내지는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공간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따돌림이나 차별은 지금도 처벌이 굉장히 애매한 맞아요. 영역이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벌어져도. 근데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메타버스 영역에서 일어나게 된다면은 한동안 처벌은 훨씬 더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메타버스가 좀 교묘한 계급 차별을 부추기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형 아바타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외모지상주의를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건 물론 개성의 표현이고 플랫폼들이 여러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아바타 기능을 많이 열어두고는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모두 예쁘고 잘난 아바타들만 있는 세상이라면은 현실의 나랑은 너무 동떨어진 아바타들이 계속 나를 대변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잖아요. 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스노우 크래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SF 소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아바타의 외모나 착장 같은 거는 이용자 신분을 알려주는 잣대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진짜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듣동라에서 그 성소라 작가님 나오신 네. NFT 편을 봤는데 성 작가님이 이제 이 시장이 명품이나 패션 같은 럭셔리 시장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아바타 세계에서 그런 계급 차별이 생길 수 있지 않나라는 여지가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돌림의 경우도 이제 먼 미래에 좀 VR 기기와 바디슈트까지 좀 감각까지 살리는 환경이 된다면은 이게 실제 폭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메타라는 지금 메타버스에서는 제일 좀 선진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그룹이 앤드류 보즈워스라는 신임 CTO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남긴 내부용 메모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다른 이용자, 특히 여성이랑 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유해 행동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남긴 메모가 발견돼서 또 업계에 파장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게 사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예상치
예측치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걸 어떤 문제가 일어날 거니까 우리 미리 막읍시다 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김정민 기자는 특히 이런 메타버스의 어두운 면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사실 메타버스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막을 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한국에서 좀 어떻게 정착돼야 할까요? 사실 이 분야를 취재하면서 참 뼈저리게 느꼈던 거는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이 취재할 때 다양한 이제 업계 권위자들에게 네. 노크를 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분야는 기술 베이스가 아닌 이제 사회나 범죄, 인권, 뭐 인간 심리 이런 쪽 교수님들이나 뭐 네. 정부기관, 시민단체, 변호사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항상 시작이 제가 메타버스는 잘 모르는데로 일단 이야기가 시작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내부에 있는 기업분들이 지금 발생 중인 문제라든지 미비한 부분을 더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약간 권위가 있으면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이 있으면 권위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그러네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 능력의 한계로 네, 제가 보석 같은 분을 못 찾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를 수도 제가 감히 제가 또 잘못을 그래서 만약 이제 본인이 메타버스 내 범죄라든지 어두운 면에 대한 전문성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저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네, 뭐 정리하면 이제 막 연구가 좀 시작되는 분야라고 할 수 네. 있고요. 실제로 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쪽 취재를 했는데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에도 이제 새로운 논문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좀 뭔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네, 이런 현재 생각은 진행형이네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김정민 기자가 느꼈던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경험했었던 거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라고 한 문장. 하면은 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취재 후기 제목으로 썼던 도망친 메타버스에 낙원은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필연적으로 현실의 문제들이 복붙될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마치 이게 굉장한 미래상이나 뭐 멋진 신세계처럼 그려지기만 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분명히 도달을 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망친 메타버스에 낙원은 없다. 네, 정말 좋은 말이네요. 메타버스가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고 또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런 점들을 더 많이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정민 기자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은 김정민 기자가 IT 분야에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